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크라이나의 한국 무기. 2. 한국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3. 군사력이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5월 12일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 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네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 달라고 부탁한 꼴이네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 박스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탄입니다. 무기체계가 완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1위의 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이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전면전이 아닌 비전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 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야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점밀 유도 폭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었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포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신뢰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붓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 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에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에서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려는 게 공공연한 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화약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방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의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이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친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 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아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에 허덕여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포만하더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력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간 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대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전 이후에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30에서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포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포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 수출 전초기지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미국과 트러블로 인해 주력 전투기인 F-16을 들여오는 데에 문제를 겪고 있었죠. 지난 8월에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 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이집트 측에서 한국의 군용기에 먼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에어쇼 2022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자국의 전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쇼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참여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영국,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와 필리핀까지 거쳐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 에어쇼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의 팀이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홍진욱 주 이집트 대사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이기여 관리각과 다뤄온 피라미드 위에서 한국의 비행팀이 비행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진욱 대사의 말대로 한국과 이집트는 그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이집트는 2017년부터의 교섭을 통해 올해 2월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고 수십 대의 K10 탄약운반 차량도 덤으로 사갔습니다. 이중 초도 분량만을 한국이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지에 구축한 생산시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루머로 K9의 거래 과정에서 FA-50 도입의 물밑 교섭도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30일 이집트 국영아랍산업화기구 아이는카이와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시카이 이사회 의장과 목타르 압델 라티프 아이 회장에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까지 참석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손을 잡고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잠재적인 소요는 최소 70대, 최대 100여 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공개된 계약 내용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합쳐 총 100대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단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폴란드가 48대의 FA-50을 구매하는데 4조 원가량을 썼으니 이집트에 100대를 판매하는 규모는 거의 8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과거 K9 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구매 후 인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 직접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폴란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기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린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으로 FA-50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이집트는 FA-50을 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FA-50 최대의 강점인 F-16과의 호환성이죠. 이집트는 무려 208기의 F-16을 운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의 F-16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훈련기는 중국, 유럽, 브라질 등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기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집트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보급과 훈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기종은 FA-50 외에도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이 있었고 이 둘 모두 FA-50보다 가격 자체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일럿들을 주력 전투기인 F-16에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던 이집트는 도입 비용 차이를 감안하고도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70%에 달하는 FA-50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연간 F-16을 운용하며 구축해둔 부품 및 정비체계를 FA-50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도입 비용 차이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사조의 구매 대금 중 3할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을 한국에 덜컥 일시불로 내버린 것입니다. 납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는 먼저 뽑아간 번호표에 목까지 박은 셈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사갔으니 새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 세계에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살지 눈치만 보던 이집트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당장 내년에 12대의 초도 분량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 12대의 초도부는 국내용으로 생산되던 T-50을 죄다 긁어나가 FA-50으로 뜯어고치는 물건들입니다. 즉 한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FA-50을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K9 도입 당시와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주면 현지에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폴란드와의 계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밀린 수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에 폴란드에 보내야 하는 12대의 FA-50부터가 기존 FA-50과는 격이 다른 블럭 24양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하며 한국이 블럭 20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주면 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성사되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선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의 기종이 팬텀 스트라이크로 확정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팬텀 스트라이크의 통합 과정, 공중 급유 기능, 앞는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 블럭 20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죠.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가쁜 스케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폴란드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이집트 계약까진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역시 한국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계약으로는 언제 FA-50의 실물을 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양국이 윈윈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의 구매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은 18대씩 두 번에 걸쳐 총 36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1차 교체 사업에서만 2조 원가량을 내는 가격 협상까지 타이와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당국의 승인뿐이라고 하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36대라는 적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시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를 자국 내에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레이시아는 이 역시 반가운 상황입니다. 주변 동남아 국가 중 T-50 계열 군용기를 도입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도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정비하자니 그럴 만한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비단 FA-50이 아니라도 소량 도입한 무기들 모두 부품 돌려막기로 혹사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근방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MRO 센터가 생기면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에 굽히고 들어와서 T-50 계열기들의 정비를 받아가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FA-50 도입을 얼마나 통쾌한 일로 생각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상황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와의 약속이 이행되며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제 ELM-203이 기계식 레이더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이죠. FA-50 도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도 사라졌겠다. 말레이시아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언제 계약을 확정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번호표의 못을 받고 이집트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이라고는 한국과 먼저 접촉해버려서 졸지에 148대의 선주문 분량이 생겨버렸습니다. 간을 보다가 타이밍 잡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카이가 FA-50을 전 세계에 1000대 팔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포부라고 하지만 과장이 심하다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기세라면 한국이 서방 세계의 경전투기 시장을 다 쓸어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든 첫 물꼬를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물꼬를 잘 골라 틔워서 FA-50이 아닌 다른 한국 무기들도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